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을 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야 하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텼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꺼져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잘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에 리뷰하는 코너 뾰뾰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소설은 윤흥길 작가님의 장마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장마가 어떠셨나요? 더웠어요. 네, 생각보다 덥긴 했는데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그쵸. 바로 작년만 떠올려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징글징글 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장마가 있긴 있었나 싶을 정도네요. 대신에 약간 폭염이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여름은 맞아요. 너무 뜨겁네요. 너무. 그래서 너무 이게 진짜 지구가 뿔난 게 아닌가 싶은 게 여긴 열대야 때문에 미치겠는데 또 바로 옆에 중국은 폭우 때문에 인명피해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날씨에도 그쵸. 적당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건강 맞아요.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네. 청취자 분들 중에서 이 작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한 번쯤 읽어봤다? 혹은 애정하는 작품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윤은길 작가님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만 읽어보고 장마는 처음 읽어보는데요. 아마도 다른 분들은 이 작품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되게 저는 오히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물론 읽어보긴 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희미한데 장마는 왠지 모르게 좀 기억이 뚜렷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 K 고등학생이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지 않나 싶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저도 고2 땐가 고3 땐가 아니 고1 땐가 하여튼 고등학생 때 배웠더랍니다. 사실 고등학교 정규과정에서 배워지는 소설이나 시라는 게 가지고 있는 노잼 한계가 너무 커서 이 정도 소설만 해도 그쵸. 나름 재미있게 수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장마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6.25 한국, 지역은 전라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한국 전쟁의 이념 대립과 폭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극사실적인 소설입니다. 뭔가 방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배웠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EBS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동만이라는 어린이가 화자로 전쟁 동안 피난 온 할머니 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증언처럼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목인 장마처럼 되게 습하고 어둡고 심란하게 뭔가가 되게 우거진 그런 소설이었어요. 소설의 도입부부터가 비가 질펀하게 오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소설의 배경이었던 한국전쟁 당시 좌익과 우익으로 이념이 두 갈래로 나뉘고 여기서 빨치산, 소위 말해 빨갱이, 그리고 의용군으로 대립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이 빨치산이라는 어원을 검색해보다가 조금 놀랬어요. 빨치산이 저는 그저 순창에 있는
공산 쪽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산 이름, 그리고 빨갱이를 부르는 별칭인 줄 알았는데 파르티잔이라는 러시아어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파르티잔은 곧 노동자나 농민들로 조직된 유격대와 가까운 의미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빨치산이 제가 사는 곳이랑 되게 가까운 편이라 모르고 살았던 게 놀라웠어요. 어쨌든 대립되는 이념이 외삼촌과 삼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는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대립으로도 이어집니다. 외삼촌과 삼촌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외삼촌의 사망으로 인해 양가 할머니 간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외삼촌의 죽음 직전에 외할머니는 꿈자리가 안 좋았고요. 이제 할머니는 빨치산에 있는 삼촌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요.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흉하게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고 할머니는 삼촌이 그렇게 죽지 않길, 살아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이에 무당은 어느 날 어느 시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할머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삼촌은 오지 않고 할머니는 밥도 드시지 않고 화만 내죠. 그러다가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에 들어오고 할머니는 이를 보고 실신합니다. 외할머니는 이제 이 구렁이를 보고 마치 사람처럼 말을 건네는데 저는 왠지 이 부분이 위로가 됐어요. 전에 할머니께서 만들어 놓은 호박전과 고사리 나무를 도래소반 위에다가 할머니가 차려서 구렁이 앞에 보이고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어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멍정 눈요구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하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멍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 고맙네 이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구렁이를 대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고 친할머니는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길었던 장마도 이제 그치죠. 길었던 장마처럼 지루했던 요약도 여기까지로 하고 넷플릭스 여러분들의 감상이 궁금해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거나 와닿았던 대사라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되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뚜렷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그 일하고 있는 입시연구소에서 이 윤은길 씨의 장마를 읽고 이에 대한 작품 분석서를 써서 그런지 뭔가 좀 되게 작품 본연 그대로 뭔가 즐기는 게 사실 저는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소윤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고등학생일 적에 문학을 공부했을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가볍게 읽고 뭐 외우고 좀 즐기고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는 약간 1등급일 뿐이었지. 작품이 흥미롭고 감상할 때마다 되게 새롭고 좋고 어떤 대목이 좋고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약간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 작품 장마의 마지막에 나오는 길고 긴 장마, 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뭐 길었던 장마가 끝난다 이런 게 거의 지금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약간 여름이었다 수준의 깔끔하고 조금 클리셰적인 그런 마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고전 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20세기 문학을 좀 오래된 거를 넷플릭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거 말고도 뭐 있지? 김원일의 어둠의 호운이나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재밌는 소설들도 같이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다음 기회로 기획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원빈님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역시 소윤님이 낭송해주신 외할머님 대사 부분을 좋아하고요. 뭔가 정말 약간 비과학적인데 인류애적이랄까 하는 감동이 있는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따지기 이전에 심정적으로 그냥 그 시간을 장마를
혹은 뭐 이 소설에서는 전쟁으로 대표되는 그 불행을 우리가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간신히 기어코 통과해냈구나라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끼리의 그냥 연대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그 이상하고 우울하면서도 든든한 마음 그런 게 아무래도 소설이나 영화 같은 서사작품이 다다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복잡한 관객을 기어코 논리가 아니라 뭔가 정서적으로 울림을 주는 어떤 대목들에서 멈칫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윤은길 선생이 장마를 쓰셨던 시대에 물론 민족적인 어떤 정서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와 또 지금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확연히 다른 감상의 지점들이 있겠지만 그게 낡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건 구린 것, 배척하기보다는 그걸 지금 여기의 시선으로 이제는 납득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또 멋지게 전복하고 하는 방향이 훨씬 생산적으로 굴러가는 뭐 예술사적인 흐름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령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이랑 같이 김승목 소설들도 막 읽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선에서 보면은 여성이 등장하고 다뤄지는 장면이나 묘사들이 혐오적인 지점이 없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니까 이제 그런 것은 문학사에서 뽑아내버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대비해서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지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주목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게 문제겠지만 그대로 보기보다는 다시 보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 무엇도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설도 한번 저희가 다뤄본 게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래된 문학 작품을 두고서 뭐 문학뿐만 아니라 뭐 철학이나 인문학 도서도 그러겠지만 뭐저 작품은 여성 혐오가 심해 아니면 뭐 폭력적이야 시대에 맞지 않는 감성이야 그런 이유로 멀리하는 것은 꽤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읽음으로써 당시 어떤 방식으로 또 혐오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거를 이 작가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방어하고 포장을 했는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고전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K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또 온갖 글을 찾아서 읽고 있는데 영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구렁이나 뱀이. 그래서 이 구렁이가 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등장해서 반가웠어요.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는 구렁이나 뱀이 약간 집안을 지켜주는 신? 아니면 또 업보를 가진 자의 환생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절대 구렁이나 뱀을 만나면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 외할머니가 집으로 온 구렁이에게 잘 대해준 이유도 이런 구렁이가 삼촌의 환생이라거나 아니면 뭐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K 샤머니즘 그 배경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굉장한 TMI지만 제 태몽이 구렁이거든요. 그래서 또 반가웠던 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거 진짜 TMI인데 제 태몽이 눈이 진짜 왕방울만한 구렁이가 저희 엄마 집 탱자나무에 있었다는데 또 저는 누구의 환생인지 궁금해졌었어요. 되게 재밌고 그런 감상이. 태몽이 전 태몽이 없어가지고 신기해요. 우와 대박. 다른 분들 태몽 있으세요? 네. 어떤 거? 뭐예요? 두 분 더 말씀해 주세요. 원빈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엄마가 꾸셨거든요. 저도 엄마가 그러셨는데 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거 말해도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저 말했는데. 안 돼요? 말하면 악재가 오나요? 샤머니즘인가요? 그니까요. 뭔가 다를 것 같아서. 다를 것 같아서. 진짜? 그런가? 모르겠네. 뭐 말하지 마세요. 비밀. 괜찮죠 뭐. 오케이.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도 원빈님이 방금 그러셨어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네, 저는 좋았던 장면이 이제 구렁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구렁이를 보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구렁이가 사람의 머리카락 태운 냄새를 맡으면 나간다고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막 찾잖아요. 그때 쓰러져 누워있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빗어서 그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보낸 게 인상 깊었고, 또 읽고 나서 생각한 것은 주인공이 체증처럼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같은 것이 초콜릿에 속아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친 어른, 경찰관에게 속아서 삼촌이 어디 있는지 다 말해버린 그 과정이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였다면 과연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 제가 순진했으니까. 그리고 약간 재밌는 이 작품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작가분이 이 소설을 쓸 때 그 친구분 시인 정양이라는 시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게 쓰인 거래요. 그때 시인의 아버지가 6.25 직전 콩깍지가 콩을 삶는 저 비극적인 혼란의 와중에서 좌우익의 사상 싸움에 쫓기다 끝내 실종되고 막 그랬는데 그 외삼촌인가가 실종이 되셨는데, 그때 점쟁이가 예약한 날에 예약이래 예언한 날에 그때 집 안으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 시의 바탕이 됐다고 소설의 바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비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 처음 읽으셨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신 건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빈님 그리고 또 하실. 네, 이번 회차 키워드와 관련해서 추가 리뷰를 좀 더 준비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 백민석 좋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딱 고2 때, 고3 때 백민석을 좋아했어서 그게 참 슬펐었는데, 막 백민석은 작가들도 좋아하는 작가 아닌가? 하면서 근데 이제는 저도 100% 지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키워드와 너무 잘 맞는 연작 소설집인 수림이라는 책이 있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림, 어두침침하고 우울하게 내리는 긴 장맛비라는 뜻이죠. 이 말이 바로 그대로 소설 전체를 축축하게 관통하는데요. 나오는 인물들은 겉으로는 멀쩡할 뿐더러 자원봉사까지 다닐 정도로 번듯해 보이는데, 계속 남자는 자기가 물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진술을 하고, 여자의 얼굴엔 눈물이 끊이질 않는다는 묘사가 나오는 이 소설. 일단은 수림의 음흉스러운 냄새가 장악하는 이 소설에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뒤에 나올 남자가 우범자 취급을 받게 되는 전사가 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여자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우울의 발상지가 어딘지 백민석이 불러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봤자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마는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오고 할 테니까요. 소설은 그런 수림을 끔찍해하면서 또 기약하는, 그러니까 우리 다음을 기약하자 할 때 그 수림을 다시 기약하는 인물들의 아이러니를 포착해내고 말죠. 말 그대로 읽는 내내 물의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듯한 쓴 이물감을 안겨주는 수림은 연작 소설이기에 함께 읽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고요. 나와 타자를 동시에 파괴하면서 세계에 저항하는 약간 지옥 같은 욕망 서사랄까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이런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백민석의 서사가 반여성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가령 백민석이 반페미니스트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모든 가식을 뚫고 자신과 현실을 직시하는 추잡한 날 엉덩이의 미학이라는 문장이 다른 소설의 한 대목에 직접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장마가 끝나도 슬픔은 끝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백민석만이 쓸 수 있는 소설이 있고 적어도 있었고 그게 지금도 유효할지는 읽는 이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거 연관해서 시간 관계상 주목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선아님도 보신 것 같은데 랑종이라는 또 정말 수림이랄까 그 축축한 지역에서 찍은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말하기보다는 위근우 대중문화 평론가가 쓴 글을 청취자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 영화가 어떤 점에서는 좀 끔찍하고 세게 말해서 역겨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악과의 대결에서 선의 포기를 종용하는 나홍진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의 글이니까 그냥 한번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지난달 악이라는 주제와 너무 오히려 잘 어울렸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제작자가 어떤 혐오를 물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대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 위에서 악영향이나 반향을 일으키고 혹은 뭐 은폐되어 있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주느냐 하는 거는 창작자가 난 그런 거 의도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점점 창작자들은 어쩌면 뭐 괴롭다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즐거운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황인찬 시인이 얘기했나요? 자기 검열은 검열도 아니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네. 원빈님 추가 리뷰 되게 감사하고 오랫동안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서 이 시간이 끝나고도 계속 네, 고민하게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 랑종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 되게, 왜냐면 저도 약간 랑종 보고 나서 되게 좀 찝찝하면서도 사람 되게 찝찝하게 잘 만들긴 했는데 맞아. 좀 이 영화가 가져올 영향이 살짝 조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가지고 한번 이거 녹음 다 끝나고 한번 그 원빈님께서 말씀해주신 저 위근우 대중문화 평론가가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한번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이것에 대한 입장이 확 정리됐다기보다는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유의미하죠. 네, 이번에는 다 같이 처음으로 같은 그러니까요. 작품을 읽어봤는데 저 너무 읽어보고 싶었어요. 같은 작품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이야기 같이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뾰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슈 크림이고요. 저는 이 코너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선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정말 덥죠? 34도, 35도까지 찍고 폭염주의보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기온을 보면 떠오르는 주제가 있잖아요.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인구의 증가, 이산화탄소나 메탄, 일회용품에 의한 환경오염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 남극의 얼음들이 녹고 이상기후가 지구 곳곳에서 포착되는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비가 오다 말았다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죠. 지구온난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들은 환경윤리에 맞게 경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래요. 되게 놀랍죠? 저는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를 진짜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분리수거를 할 때 모르는 게 되게 많아서 이제 실수로 잘못 버리거나 그래서 친구한테 혼나면서 배우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런 좀 알뜰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퀴즈의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총 오늘 준비한 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카세트 테이프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두 번째, 과자나 라면 봉지는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세 번째, 거울과 유리식기류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네 번째, 스프링이 있는 노트는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다섯 번째, 부탄가스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여섯 번째, 지구
지구 아니야. 여섯 번째. 전구와 형광등은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넷플리즈 여러분들이 딱 3분이시기 때문에 이 각 질문에 대해서 두 개 맡아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세트 테이프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무조건 저요. 양소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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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양소윤. 네, 양소윤 씨 한번 대답 부탁드립니다. 안에 있는 테이프는 빼서 비닐에 버리고 본체는 플라스틱에 네. 버리면 될까요? 네. 지금 지금 제가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다 듣고 말씀을 드릴까요? 6개를. 하나하나씩 말해주세요. 네. 그냥 저 의견 그러면은- 하나 내도 돼요? 네. 저는 그냥 네네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저는 그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오.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카세트 테이프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제가 환경부에서 못 찾아서 이제 여기저기 서칭을 한번 해본 결과 이제 지연님처럼 그냥 이거를 다 분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혹은 이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려면은 사실 그 안에 있는 부품까지 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가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카세트 테이프를 분리를 해도 사실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랑 비닐의 양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도 되고 혹은 분리수거를 하실 거라면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본체의 그 껍데기 플라스틱이랑 네네. 내부 부품만 분리하고 본체는 플라스틱에 버리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된다고 그런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테이프는 비닐에 버리지 않고 그냥 이제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것으로. 그렇구나. 네, 지연님 나이스 선방 하셨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가 과자나 라면 봉지는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건데요. 되게 쉽습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비닐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마도 네. 지금 다른 게 다 어려운데 저희가 그나마 제일 자주 버리는 게 2번인 과자나 라면 네. 봉지인 것 같은데 비닐인데 네. 근데 그 라면 봉지에 아닌 라면 스프 같은 거는 좀 라면 네. 스프로 되게 많이 이렇게 완전히 깨끗이 세척이 되지 않을 때는 일반 쓰레기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거 과자나- 네. 뭐지? 저희 보통 과자 다 먹고 나서 쪽지 모양으로 접잖아요. 뭔지 알죠? 그거 네네네. 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 한번 들은 맞아요, 적이 있는 맞아요. 것 같거든요. 맞아. 네, 맞아요. 응. 아마 그거를 하면 기계가 인식을 못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그냥 그 상태로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잔여물만 좀 잘 씻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이제 안에 있는 잔여물만 잘 씻어서 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라면 봉지랑 과자는 뭔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헹구고 버렸는데 네네. 사실 저는 과자랑 그 라면 그 봉지를 버릴 때 걔네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버렸었거든요. 네, 저도 그쵸. 전혀 과자 봉지를 뭐 다 먹고 일일이 헹궈가지고 버리는 사람은 네네, 사실 드물다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이걸 보면서 이건 좀 너무 쉬운데 살짝 찔린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좀 무지해서. 네. 그래도 이번에 제외한 나머지는 4번도 좀 당연한 거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다들 조금 갈팡질팡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자나 라면 봉지는 접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잘 헹군 다음에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가 거울과 유리식기를 버리는 방법인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요. 네, 지연님. 저는 이거 제가 한번 거울을 깬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네네. 제 기억에는 깨진 거울이라서 그랬나?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손 안 다치게 해서 네. 일반에다가 버렸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깨지지 않은 거울이나 유리라면은 그냥 바로 유리 그 분리수거 거기로 넣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 깨진 거울은 또 위험하니까 네. 그렇게 네. 신문지에 쌓는 게 맞아요. 필요하긴 할 것 같네. 뭐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봉지를 찢고 이러면은 그 해주시는 네네네. 분들이 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당연히 그 깨진 것만 잘 해가지고 그냥 유리에 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일단은 거울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요. 큰 거울의 경우엔 이제 지자체에서 주는 그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거를 붙여서 그냥 놔두는 거죠. 버리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유리로 분리가 안 되나 싶었는데 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그 유리로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가능한 게 아마 유리 식기류나 거울이 아니라 약간 유리병에 가까운 그런 형태만 재활용을 하게끔 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깨진 유리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로 잘 감싸서 뭐 손이 다치는 위험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네. 종이로 잘 감싸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 식기류도 마찬가지로 유리가 아니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왜인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똑같은 유리가 아닌가 싶은데 네. 재활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유리병은 재활용. 그 저희 막 소주병이나 그런 건 재활용 계속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네. 식기류는 아.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왜냐면 그 유리병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아니니까. 네. 네. 무튼 이게 세 번째였고요. 4번이 스프링이 있는 노트는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럼 혹시 소윤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뭔가 네. 스프링이면 그 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철을 돌려가지고 그 철에다가 하고 근데 철이 따로 있나? 고철류? 고철류가 따로 있나? 보통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종이, 유리 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 네. 3번까지 도출해낸 답으로 봤을 때는 뭔가 네. 이거는 일반 쓰레기고요. 스프링이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스프링이. 그건 뭔가 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앞에서 아닐 네. 것 같다. 이건 또 재활용이 안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이는 종이류에다가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종이류에다가, 일단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스프링이 거기 끼워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거는 기본인데, 이게 되게 뭉뚱그려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스프링의 종류에 따라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종이만 그냥 종이류에 잘 버리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스프링 종류가 보통은 플라스틱이죠? 아닌가? 철인가? 전 철이 많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저한테. 철. 네, 저도. 철이면 아마 또 따로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그 둘을 분리해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5번째가 부탄가스를 버리는 방법인데요. 진짜 부탄가스를 버리는 법은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정말요? 어떻게 해야 저는 되나 좀 이거 감이 안 잡히는데. 부탄가스 통에 써있잖아요? 아니면 통이 써있어요. 그 헤어스프레이 뭐라고 같은 써있나요? 네. 가스 사용하는 그런, 아니면 그 이거 뭐지? 이거 에프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네네. 네네. 이런 네네네. 가스 사용하는 거는 그 구멍 뚫어가지고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송도수.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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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은님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네. 그래요? 전 진짜 많이 몰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탄가스 그렇습니다. 뚜껑은 아마 플라스틱이지만 아까처럼 그냥 일반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거기까지는 제가 그 뚜껑과 몸통을 분리해서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거는 못 찾아봤는데 네. 일단은 그런 뭐 가스, 부탄가스 들어있는 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에프킬라 그런 것들이 네네. 헤어스프레이 이런 게 전부 다 약간 뭐 알루미늄, 철, 캔유잖아요. 네.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몸통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잔여 가스를 내보낸 다음 버려야 한대요. 근데 이제 송곳 같은 게 좀 다루기 무서운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공구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이제 부탄가스 뚫는 용도의 그런 용도의 도구? 송곳? 그런 거를 만들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매하신 다음에 몸통에 구멍을 뚫고 가스를 내보낸 다음에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약간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이렇게 뚫는 작업을 할 때는 만약에 좀 밀폐된 공간이면 그런 가스가 다 빠져나오게 되니까 실내나 아니면 불 옆에서는 하지 말고 네. 최대한 공기순환이 잘 되는 실외에서 하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전구랑 형광등 버리는 방법인데요. 그럼 이것도 혹시 지연님 아시나요? 제 진짜 아시는데, 생각에는 네. 이거 근데 저희 집 앞에는 그 있거든요. 전구랑 형광등 버리는 네. 네. 그 건전지 수거하는 통 옆에 분리수거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구랑 형광등이 일단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둘 다 유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네네. 유리에 버리지 않고요. 근데 전구는 이건 좀 놀라웠는데 전구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되고 형광등 같은 경우는 형광등 전용 수거함이 있대요. 근데 전구는 그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구는 그냥 일반 쓰레기에 형광등은 형광등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용 수거함을 본 경험이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건전지 모아두는 데나 아니면 그런 전용 수거함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요. 사실 뭔가 제가 엄청 약간 자연스럽게 뭐 물 흐르듯이 설명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제가 뭔가 지연님, 원빈님보다 모르는 느낌이 저도 진짜 하나도 모르고 모르고 싶다는 그런 지훈님은 느낌이 환경부 장관 하셔야겠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모르는 게 많아요. 네. 진짜 몰랐는데 되게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집에만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회사 가서 뭐 일을 하거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거나 본가에 있거나 그럴 때 오히려 막 좀 그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버리는 걸 보고 약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맞아요. 많은 보는 게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혼자 저는 있을 이거 때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말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나라 분리수거 되게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 분리수거된 거기서 재활용률이 되게 낮대요. 아 맞아. 그래요? 네, 분리수거를 못하는 나라보다 그 재활용률이 낮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까지 말한 이렇게 잘 분리수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왜냐면은 그 재활용하려면 막 다 겉에 있는 뭐 스티커나 그런 거 빼거나 막 떼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에도 인력이 맞아요. 들어가니까 비닐도 그래서 아까 그쵸, 과자봉지 그쵸. 이런 게 나온 것도 그렇구나. 그냥 100%막 비닐봉지처럼 비닐이 아니라 그런 건 약간 합성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긴 힘들겠지만 저희가 좀 기계적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게 되게 애매하면서 어렵고 되게 외우기도 힘들고 왜냐면은 그거를 맨날 버리는 게 아니고 가끔 버리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인터넷에 치면은 그렇죠. 이러한 정보들이 나온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데다가 좀 잘 실수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이슈 크림을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마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것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약은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되고요. 혹은 없으면은 그 약사분한테 가서 드리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저 한쪽 방 한쪽 구석에 이제 약국에 약사님께 드릴 약들을 모아두고 있고요. 네, 한꺼번에 저도. 버리려고. 네. 왜냐면 그냥 버리면 화학물질이 그대로 흡수돼서 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커버 스토리를 쓰면서 알게 된 건데 사실 우산을 버릴 일이 많이 우산은 보통 없잖아요. 잊어버리죠. 네. 잊어버리면서 우산 분리수거하는 법을 찾아보니까 아, 그쵸. 우산은 그쵸. 보통 이제 우산은 어디 그쵸. 놓고 오죠. 뭐 버스나 그렇게 이별하게 택시나 되죠. 아니면 막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우산을 버리게 되면은 일단 뭐 당연한 거겠지만 뼈대랑 천을 분리해서 철 부분만 고철로 분리를 하고 네, 근데 우산의 그 천이랑 뭐 나머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가 왜 재활용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영수증, 광고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왜냐면은 사실 광고지랑 전단지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데 영수증은 살짝 헷갈렸던 게 영수증도 그냥 종이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 세 개 다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일반 쓰레기에다가 네. 버려야 한다고 하네요. 네. 뭔가 말할수록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무지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이런 주제를 그럼요. 진짜 이런 주제를 몰라요. 가지고 있는 것 나가죠. 자체가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비 많이 왔을 때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진짜 너무 처참한 거예요. 다 이렇게 약간 저게 과연 빗물인가 아니면 쓰레기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 주변 되게 어둡고 컴컴하고 그랬어가지고 네. 그랬네요. 세상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믿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경오염을 위해 노력하시는 걸 보니 분명 좀 지구는 더 낫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최후의 바락의 느낌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잘 분리수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슈크림이었고요. 저희도 환경과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넷플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정의 희망시 진행 맡은 타곤빈입니다. 네, 이번 회차는 역시 우중도시라는 키워드와 걸맞게 하지만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은 시집이기도 합니다. 제목에 장마가 들어가는데요. 아마 제목에 이런 장마나 비가 들어가는 시집 중에 가장 유명한 시집이 아닐까 싶네요. 박준 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십니다. 박준 시인을 모르시는 분은 청취자 중에서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첫 시집인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산문집인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제목이 다 굉장히 길고 이런 문장형 제목이어서 외우기 쉽지 않은데 이 두 편의 시집만으로 이미 약간 중견의 자리에 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혹시 이 시집을 오히려 너무 유명한 시집이라서 이번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근데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 시집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혹시 먼저 선아님부터 듣고 싶네요. 네, 시집 어떠셨나요? 저는 여담이지만 방금 원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유명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 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홍대병이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건 읽고 싶지 않아지는? 근데 저는 이 시집이 유명하다는 거를 모른 상태에서 읽어가지고 이 시집까지는 읽었는데 이거 전에 나온 첫 시집이었나? 당신의 이름을 네네, 그거. 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안 읽어봤어요. 너무 그것도 유명해져가지고 뭔가 저만 알고 있는 약간 그런 게 좋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번 7월호 주제에 맞게 뭔가 한국의 장마를 물씬 느낄 수 있었던 박준 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 시집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서점에 가면 큰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면 시나 에세이 코너의 베스트셀러에 박준 시인님의 시집이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결같이 그 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저도 처음에 시집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박준 시인님의 시집을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제 아주 개인적인 견해지만 본 시집을 통틀어서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시가 있다면 그해 봄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만 그 시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인스타그램에 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이번 7회차 자정의 희망시를 위해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다시 보니까 1부에는 그해 봄에, 2부에는 여름의 일, 3부에는 가을의 말, 4부에는 겨울의 말이 있더라고요. 사계절에 대응하는 사부를 만드신 게 엄청 신선하게 느껴진 건 아니었지만 시인님께서 고민한 흔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사실 장마라고 하면 다들 보통 여름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장마 말고 우리의 뭐 마음, 가슴 그런 내면에도 장마가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주기로 몰려오는 그런 빗줄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박준 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는 여름의 장마도 잘 어울리지만 함께 슬픈 일을 나누고 손을 잡고 함께 그 쏟아지는 장마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좀 뜨뜻해지는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장마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했으면 좀 더 뭔가 울컥하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네, 그랬고요. 저는 72쪽에 있는 종암동이라는 시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네. 큰 이유는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이 빠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제가 현 거주지가 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이라서 네. 근데 여기 종암동이 되게 주택가도 많고 골목길이 많아서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향토적이고 마음이 구수해지는 그런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준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그 시집을 좀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시들만 그런 것만 시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요즘 나오는 시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시를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처음 이렇게 발을 디딜 어떤 현대시 발을 디딜 만한 시집으로 너무 적합한 시집이죠. 왜냐면 또 그렇게 막 너무 그 쉽거나 그러지만 또 않고 혹은 너무 어렵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잘 이렇게 뭔가 다 많은 독자들을 그래서 끌어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연님 혹시 네. 아시겠어요?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종암동 저도 되게 종암동이랑 또 연영생이라는 시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되게 슬프잖아요. 두 시 모두. 저는 누군가의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면서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공감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목 놓아 부는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그 대상을 사랑하면 목 놓아서 이름을 부르면서 울 수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뭔가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그리우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궁금했습니다. 뭔가 저도 그렇게 뭔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항상 그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싶기도 하고, 물론 이 시에서 다뤘던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우면 그럴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너무 붙어있어서 그런가 그런 감정이 들진 않습니다. 박준 시인님 시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따뜻하고 포근해가지고 슬프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읽었어요. 좋은 시 추천, 맞아요. 시집 추천 감사합니다.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 맞아요. 막 슬픔에 잠겨서 막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묵직한 그 무거운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죠. 종암동이랑 시도 그렇고 연년생이랑 시도 그렇고
필연인지 필연인지 둘 다 울음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시이기도 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또 기억이 강력하게 남는 거는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함께 장마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되게 그냥 한 그 형용사 하나만 바꾼 건데 뭔가 되게 의미가 좀 더 확장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요. 박준 시인이 들으면은 이 말을 탁 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소유님도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시집 중에 생활과 예보라는 시랑 연풍이라는 시가 좋았어요. 박준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되게 우리에게 친숙하고 일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몇몇 시는 너무 가깝지 않아? 하면서 읽긴 했는데 생활과 예보는 되게 가깝고 이미 겪은 장면인데 이게 시라는 장르를 빌리니까 여운이 생기고 그게 좋았고 연풍이라는 시는 비교적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상상함으로 생기는 작은 바람이 좋았고 저는 어떤 장르에 이름 붙이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박준 시는 서정시다 어쩌고다 말을 덧붙이기가 어렵지만 읽는 게 편하고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고 시가 잘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뭔가 이렇게 확 서정시인데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시인에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서정성이 없지 않죠. 서정성이 없지 않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현대적인 일상성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섞여서 어떤 그런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시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제 뒷표지 글에도 나오듯이 흘려보낸 날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뭐 기대 같은 것을 뒤늦음으로 풀 죽은 미움 같은 것을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시인의 말에도 어떤 빛은 빛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도 또 이 제목도 그렇고 역시 이 시집도 어떤 시간성에 대해서 저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화자는 지금 이 시집의 화자는 이 말을 지금 어느 시간대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걸까? 혹은 또 이런 뒤늦음 혹은 뭐 다시 돌아올 것 이런 것들이 아까 저희가 커버 스토리였나요? 그 소희님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을 얘기했던 네.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조금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저는 되게 이상한 다짐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박준 시인 시 저도 이번에 제대로 읽어본 건 처음인 것 같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조금 어떤 베스트셀러고 이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편견 같은 것도 없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게 읽혀가지고 맞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박준 시인을 혹은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로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 이번 회차 자정의 희망식까지 잘 마쳤네요. 이번 회차 유독 이렇게 덥게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다음 회차 또 다다음 회차 좀 날이 시원해져서 빨리 좋은 날씨를 느끼고 싶네요. 맞아요. 네. 저 이제 다음 8월달 녹음할 때쯤이면 그래도 꽤 많이 시원해져서 맞아요. 좋은 가을 그쵸. 날씨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30도 안팎만 네네네. 돼도 맞아요. 이제 허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저희 다음 회차에서도 여러분 저희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그렇죠. 넷플리즈였습니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넷플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머! 넷플릭스 계정에 메일이 네. 2개나 왔는데
네. 사연 신청이 네. 2개나 왔는데요. 네. 네.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익명으로 네. 와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좋아요, 떨리네요. 궁금해요. 아, 한 네. 편은 소유님이 읽고 한 편은 원빈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넷플리즈 여러분. 제 친구가 이번 7월 말에 생일이라 같이 축하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한여름에 태어난 내 친구 선아, 생일 축하해. 지금까지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나랑 이렇게 연이 되어줘서 고마워. 사실은 우리가 2019년에 교양 수업으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연이 닿고 있는 거잖아. 최근 들어 더 친해지고. 참 신기하다. 더 오래 봤으면 좋겠어. 더운데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백신 맞고, 더위 좀 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같이 네가 좋아하는 반포 한강 가서 감튀 먹자. 광화문 교보문고도 가자. 지도 없이도 잘 걸어 나가자. 재밌게. 오. 대박. 한여름에 태어나신 되게- 선아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여름 생일 축하 아유, 메시지였군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맞아요. 네. 되게 이 저희도- 사연 보내주신 분이 좀 세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네요. 혹시 이 익명의 발시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소윤님? 저는 절대- 뭐 왠지 익명이지만은 알 것 같네요. 뭔가 드러나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드러난다. 지도 없이도 알겠습니다. 잘 걸어 나가자는 게 너무 멋있고 그니까요. 좋다. 재밌겠다. 되게 좋은 문장을 쓰신 재밌겠다. 잘 노세요. 그리고 또 한편에 다른 사연이 더 네. 들어왔어요. 두 번째 사연이. 맞아요. 이건 진짜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8월 9일에 제가 가장 애정하는 친구 오가 군 입대를 합니다. 평소 넷플리즈를 즐겨 듣는 친구라 넷플리즈 여러분의 힘을 빌려 이 편지가 오에게 깜짝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야 안녕? 오늘은 무더운 여름이야. 출근하는 아침, 등이 땀에 젖도록 더웠어. 건물과 가로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햇빛이 강했지. 이토록 선명하고 더운 여름은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매해 갱신되면서도. 나는 지금 도서관 데스크에 앉아서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넌 늦잠을 자다가 오후 12시쯤 일어나 연락이 오겠지? 기왕이면 더 늦게 일어나고 더 늦게 자버려. 깨어있을 땐 담배도 30분에 한 대씩 피우고 술도 벽나발로 불어버려. 길을 걸을 땐 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슬리퍼를 끌고 다녀버려. 가방 같은 거 매지 말고. 좋아하던 남자 연예인들의 입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딘지 마음이 허전했는데 내 오른팔인 네가 홀라당 가버리다니 병무청을 고소하고 싶은 기분이야. 농담이고 넌 최악인 상황도 지루한 상황도 우습게 재밌게 뒤틀어버리니까 나도 거기에 가고 싶을 뿐이야. 그게 아쉬운 거야. 네 고급 유머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기 때문에 내 개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너뿐이기 때문에. 오야, 훈련소에서의 아침이 매일 새롭게 즐겁길 건강하길. 빡빡머리로 더운 여름을 잘 버텨보자. 그리고 또 만나자. 입대 전에 네 첫 콩국수를 먹으러 가자. 설탕 듬뿍 쳐서 먹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은 말은 자세히 봐. 계속 봐. 그리고 그럼 재밌어져. 알지? 2021년 7월 15일에 도서관 농땡이 까면서. 와우. 와, 대박. 야, 재밌네요. 이렇게 또 와. 누가 보냈는지 모르고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너무 편지 그러게요.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어떡해? 그쵸. 그러네요. 진짜 너무 진짜 좋은 것 인상적이다. 같아요. 아니, 콩국수가 뭐라고, 콩국수가 뭐라고 왜 제
가슴에 올리는 건지. 같이 먹으러 가요, 선아님, 저랑. 아, 좋아요. 좋습니다. 저 네. 오늘 콩국수 먹었어요, 진짜. 대박. 진짜요? 진짜요? 혹시 이런 여기 콩국수. 설탕이 설탕 치셔서 먹었나요? 설탕 치셔서? 에이. 그 소금파가 있고 설탕파가 있잖아요. 네. 다 네. 여긴 다 설탕파인가요, 혹시? 저는 둘 다 아니, 먹어요. 전 둘 콩국수 다 안 뿌려 먹어요. 먹으시는 분은 없죠. 좀 어릴 때 못 먹었거든요, 콩국수. 아, 네. 죄송합니다. 저 오늘 소금을 쳤어요. 소금을 치면 어떤 맛으로 먹죠? 그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맛이지? 소금도 괜찮지 않아요, 지연님? 소금을 먹으면 여러분 단맛이 극대화가 돼요. 아, 오히려. 아, 그거는 알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금으로는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 설탕 들어간 것만 먹어서. 나도. 약간. 네, 저도 물론 콩국수의 단맛을 좋아하긴 하지만 소금을 안 넣으면 뭔가 식사가 아닌 느낌? 오. 너무 호로록 들어가니까. 잠시만. 들어가니까. 호로록 들어가셨어요. 원빈님이 갑자기 똑 하고 사라지셨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콩국수 지금 설탕파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금파가 지금 퇴장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니까요. 감상도 안 하겠다, 이거죠. 근데 퇴출인가, 오케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편지 너무 좋고, 너무. 맞아요. 이분 아이디도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그쵸.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인데. 어떤 거요? 이거 말하면 안 되겠죠? 아, 이게 아무래도. 네네. 아, 근데 네. 뒤에 숫자는 말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이게 이거 노래 가사예요? 네, 그 트로이 시반의 유스라는 노래 가사 중에. 그 제목이랑 가수만 들어보고 그 노래는 제대로 안 들어봤는데. 그 노래 좋아요. 고3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를 이메일로 쓰셨네요. 이 오, 멋있는, 굉장한, 원더풀한. 원빈님이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졌다고. 뭐 어쩔 수 없죠. 음. 이 굉장한 그러면- 편지에 응. 주인답네요. 그러게요. 수신이 부러워요. 네. 아무튼 정말로 이렇게 온님 호다닥 가버린. 여름에 입대하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잘 갔다 오세요, 오님. 화이팅!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화이팅이다. 그리고 화이팅! 선아님이라는 분도 선아님도 생일 축하한다고 네.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맞아요. 말씀을 하나님 전합니다. 생일 축하드린다고 저희 넷플리즈가 전해드릴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타곤비님이 저희 타건비님 빼고 마무리해도 돼요? 들어오시네. 이걸 들어오시네. 여러분 아니요 아직 안 끝나긴 했어요. 안 끝났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들으셔서 아무 말도 다행이다.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완전 좀 갑작스러워가지고 놀라서 다들 정적. 약간 맞아요. 어색해져가지고. 여러분 고생. 네. 우리 넷플리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나가게 되신 원빈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청취자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호련히 또 사라지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8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적당히 괜찮은 날씨이길 바라며 7월 넷플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